안녕하세요. 2023 교육개혁 프로젝트 진행을 맡은 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교육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 혁신연구소의 이혜정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이 이제는 필요한 때다. 더 한 발 앞서 나가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제 아이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자, 아이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 한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160개국 정도? 네. 꽤 많은 건데요. 예, 아이비가 뭔지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바칼로레아라고 하면 이게 한계가 아니에요. 뭐 프랑스 바칼로레아,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튀니지 바칼로레아, 로마니아 바칼로레아, 스페니쉬 바칼로레아, 잉글리시 바칼로레아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이 유명한 거는 일단 프랑스 바칼로레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가끔 뭐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 끝나고 나서 시민들이 카페에 뭐 오손도손 앉아서 막 이렇게 철학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다. 이런 뉴스는 다 프랑스 바칼로레아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1808년도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200년 넘었기 때문에 제일 이제 유명하고요. 네. 한 작년, 재작년 77만 명 시험 봤고요. 11만 명의 교사가 차출돼서 채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200년 넘게 그 전과목 논서술로 이루어지는 시험인데 그 공신력이 검증된 그런데 주로 프랑스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는 아이비라는 건 1968년도에 스위스에 있는 UN 주재원들의 자녀들이 본국의 대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세계 어느 나라 대학에도 제대로 준비될 수 있게 하는 국제공인 대입시험을 만들자라는 취지하에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비는 프랑스 바칼로레아하고는 좀 다르죠.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철학이 필수인데 아이비는 철학이 선택이고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20점 만점인데 얘는 45점 만점이고 그것도 다르네요. 네,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프랑스어로만 진행이 되는데 아이비는 처음서부터 유엔 주재원들의 자녀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엔이 원래 공식 언어가 영어 불어 스페인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비도 처음서부터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 주재원들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제 한 나라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 나라 출신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의 그 사이는 우리나라 일본처럼 나빠요. 왜냐하면 전쟁을 치렀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아이비는 한 나라의 이데올로기나 한 나라의 가치관이나 한 나라의 관점을 주입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철학 자체가. 그래서 아이비 자체가 이렇게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말자. 이게 우리가 아무리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말라라고 백날 얘기를 해봤자 다른 답은 틀린 답으로 채점되는 평가 시스템에서 12년을 잘하다 나오면 그럼 이제 사회에 나오면 나와 다른 생각이나 어떤 환경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일단 불편해요. 결이 안 맞죠. 일단 거부반응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배제와 배타와 학교 내에서는 왕따와 그다음에 사회에서는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보면 갈등과 그다음에 그게 국가 간으로 가면 전쟁까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다름을 틀림으로 바라보지 않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아이비에서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이비의 교육 미션에 보면 나와 다른 사람도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자로 성장을 하면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하자. 이게 이제 아이비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장을 했느냐 이거 가지고 점수를 매기기보다 그게 아니라 어떤 주장을 했든 그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그렇게 풀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의견들을 포용하고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길러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주로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서 1968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거는 고등학교 프로그램만 만들었고요. 94년도에 이제 중학교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졌고 97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프로그램 만들어졌고 2012년도에 이제 직업교육학교 프로그램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60개국까지 이렇게 퍼져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저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자국의 예산 엄청 많이 때려 부은 그 대입 시험 제도가 있고 공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비가 그런 자국의 여기는 비영리 민간 국제기구거든요. 여기서 만든 어떤 조그마한 프로그램 하나가 160개국까지 50여 년 동안 퍼졌다라는 거는 네. 분명히 뭔가 배울 게 있으니까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찾을지 들여다보는 거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다양성으로 다국적으로 출발을 한 아이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어떤 접근으로 해서 어떻게 접목해야 될 것인가가 네. 우리나라의 몫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비 아까 평가 기준을 이러이러한 거다 대충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아봤잖아요. 우리한테는 영어 시험 따로 있고 국어 시험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인데 네, 네, 네. 이건 시험을 어떻게 보는 걸까? 아니 시험은 예. 당연히 교과별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국어 시험 같은 경우는 아까 문학 작품은 네.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네가 학교에서 배웠던 작품 2가지를 들고 2시간 동안 써봐라. 이런 시험 문제도 있고 어떤 지문이 나오잖아요. 신문 기사가 나오면 그 신문 기사에 이 텍스트를 분석해봐라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 텍스트는 문자적 텍스트만 텍스트가 아니라 네. 비문자적 텍스트도 텍스트예요. 근데 비문자적 텍스트는 사파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매체가 네. 어떤 신문사면 그 신문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의 포지셔닝 보수 쪽인지 진보 쪽인지 뭐 중도 쪽인지 여러 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분석해서 이런 신문 기사를 이 매체에서 2017년 11월 네. 달에 나왔다. 그러면 그 시점에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떠한 편집 의도를 가지고 이걸 게재를 했을지에 대한 편집 의도까지 분석하게 합니다. 와. 왜냐하면 그렇게 편집 의도를 분석을 해야지만 그게 비판적인 사고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언론이나 여러 이런 퍼블리케이션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우리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어떤 관점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를 분별해 낼 수 있는 판별력을 기를 수 있고 네. 또 수많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를 판별해내는 변별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퍼블리케이션의 편집 의도까지를 같이 분석하는 훈련을 고등학교 내내 하고 중학교 내내 합니다. 야. 역사라는 것도 이 역사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역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편집 의도를 가지고 쓴 기술한 것이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그런 모든 다양한 각도를 배우게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역사 같은 경우는 동학혁명이 일본의 조선 병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동의하는지 2시간 동안 써봐라.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 검정 1급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관점이라는 게 없고 그리고 그거를 2시간 동안 설득력 있게 쓸 수 있는 논리력이 없으면 이런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능력을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시험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시급을 전폐하고 있다. 그 친구를 어떻게 위로하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 제안하는 이메일을 써봐라. 아니면 학교 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지 너가 청소년 잡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기고문을 써봐라. 이렇게 써봐라. 교장선생님한테 편지를 써봐라. 친구한테 이메일을 써봐라. 아니면 블로그 글을 써봐라. 써봐라가 수능 시험이고요. 네. 말해봐라가 내신 시험입니다. 오. 그러니까 여기서 고득점을 받으면 일단 쓰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쓰고 말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독해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스피킹이 안 돼. 쓰고 말하는 거가 그리고 쓰는 것도 이게 단순히 영작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네.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혹은 친구에게 이게 어떤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힘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걸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영어 수능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다른 방식의 평가인 거고요.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이제 펼쳐나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스트레스 줄 게 아니라 어쨌든 바라보는 시각을 함께 가져야 되는 네. 때에 네. 부모와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아이비가 이러이러한 시험을 본다라고 지금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학생들의 생각과 논리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네. 이제 논술형으로 네. 아이들이 네. 답안지에 적어 내려가는 네.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논술형 시험은 미국, 뭐 유럽 쪽은 너무 당연화되고 너무 역사가 깊잖아요. 네. 예, 그쪽에 너무 포커스가 또 맞춰진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얼핏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시험 문제 형태로만 보면은 네. 영국의 대입 시험인 A레벨, 뭐 프랑스의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 독일의 대입 시험인 아비투어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영국의 대입 시험도 뭐 역사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 뭐 1912년 루즈벨트가 대선에서 왜 패했는가,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라 이런 거를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거의 주요 대통령들의 대선 패배 이런 거는 다 분석합니다. 어지간한 역사 평론가, 정치 평론가 수준으로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1등급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이들의 시험 문제,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뭐 수학이 현실의 법칙을 따른다고 할 수 있는지 3시간 써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공식과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다 활용해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서구 선진국들의 그런 교육 이 시험이 사실은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이제 부러웠어요. 이미 논술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은 굳이 뭐 아이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네. 그런데 작년 2022년 8월 달에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자국의 대입 시험인 A레벨을 폐지하고 아이비를 도입하자. 이렇게 이제 한국의 뉴스가 막 여러 언론에서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시험 문제가 비슷한데 왜 바꾸자고 하지? 너무 그러게요. 궁금해서 영어 원문 기사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보니까 영어 원문 기사들은 어쨌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아이비를 시범 도입해서 이게 우리나라 전체를 다 도배하자가 아니라 이걸 시범 도입해서 여기서 이제 잘 배워서 궁극형으로 이제 코리안 바칼로레아 같은 가칭 네. 한국형 뭐를 만들자라는 걸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그 토니 블레어가 얘기를 한 게 자국의 대입 시험인 A레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대비할 수 없으니 폐지하고 아이비를 벤치마킹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운 브리티시 바칼로레아 체제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나? 정말 그런 궁금증이 들었을 정도로 깜짝 네. 놀랐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영국의 교육 전문가들에게 왜 시험 문제가 비슷한데 그걸 폐지하고 아이비를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느냐. 그랬더니 시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채점 기준. 채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A레벨이 그렇잖아요. 서울대에서는 누가 A 플러스를 받는가. 거기도 네. 서울대는 객관식 시험 안 봐요. 안 보는데도 더 교수의 관점을 따를수록 학점이 높았잖아요. 근데 이 A레벨이 더 지식 컨텐츠 중심이고 더 약간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비는 더 사고 역량 쪽으로 채점 기준이 되어 있어서 채점이 달라서. 그래서 채점 기준의 차이가 사실은 결정적이라는 그런 분석을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기존의 논술형 논술고사와 우리 지금 새로 나아가야 할 한국형 바칼로레아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우리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듯이 네. 거기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게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 출신이거든요. 진보 총리인데 존 메이저 보수당 출신 그 전 총리까지 지지 서명을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를 네. 넘어서는 통했네요. 넘어서는 그런 그런 목소리가 이제 영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교육으로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인공지능하고 걔네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는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의미가 인공지능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해서 그 너머의 생각을 인간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걸로 가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서구 유럽에서도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논의되고 있는 네. 그런 사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쓰고 말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얘가 알기는 아는데 근데 말빨이 약해서 맞아요. 글빨이 약해서 그럴 뿐 얘가 알기는 알아. 어. 아이비에서는
말발이 약하든 글발이 약하든 어쨌건 말하고 쓰지 못하면 모르는 걸로 봅니다. 아.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너머에 자기의 생각을 관점을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 그걸 누가 압니까? 아. 네, 그래서 예. 한국의 어떤 말발 글발 약하지만 사실은 얘는 알고 있어 그런 관점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가치관을 보이고 예. 있습니다. 네. 지금 막 우리 어머님들 옛날 거야, 옛날 거요. 그렇지, 그렇지. 말빨 급발 다르지만. 왜 그 학부형들 사이에서도 단체 톡방들이 있잖아요. 하면 톡방에서 뭐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얘기 잘하고 너무 적극적이고. 근데 학부형 모임을 가면 너무 조용하세요. 그러면 그 괴리감에 있어서 아, 이게 뭘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것까지 그렇죠. 해야 네. 그 다음을 도모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예. 그거를 또 아이비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는 그냥 단순히 말발이 아니죠. 그렇죠.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기 네. 생각과 자기 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컨텐츠가 없으면 나오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존중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다른 사람의 그렇죠. 의견도 예. 귀 기울이고 맞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안목도 있어야. 그렇죠. 네. 원래 이게 아이비가 목표 자체가 인성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공립학교에 이걸 처음 먼저 도입을 했는 그런 학교 교장 선생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뭐가 뚜렷하게 달라졌나요? 네. 그랬더니 거기가 왕따가 이지매잖아요. 그 왕따가 현격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아이비는 태생적으로 끼리끼리 비슷한 생각을 가진 애들끼리만 해서는 고득점이 안 나와요. 그렇죠. 태생적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네.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에 반론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논리를 더 정연하게 쌓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나와 비슷한 애들끼리만 놀던 그런 문화로는 고득점이 안 나오니까 이제 스스로 더 고득점을 받을 친구들은 계속 이제 다른 애들하고 네. 섞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별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제 조별 그룹을 형성을 할 때 옛날에는 이제 끼리끼리 잘하는 애들 조에 못하는 애가 들어오면 무임승차한다고 욕하고 네. 또 못하는 애들 속에 잘하는 애가 맞아요. 들어가면 지 혼자 다 해먹는다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 좋아했대요. 근데 이제 아이비가 들어오고 나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이렇게 섞여서 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배제와 배타와 왕따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보여서 인성교육에도 네.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나아가 국가 간의 전쟁을 막는 맞아요. 그런 것까지 이어지게 하는 걸로 치면 아이비는 네. 미션에 충실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반대 입장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미 국가 공인된 교육 채점과 시스템과 여러 가지 체계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교육 과정인 아이비를 도입해야만 되냐, 돈을 써가면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면 좀 희석되지 않을까? 네. 예,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게 뭔가 외국 교육 과정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내용을 보시면 돼요. 일단 내용은요. 이게 특정 국가의 교육 과정이 아니잖아요. 일단 아이비는 초, 중, 고 프로그램에서 초, 중은 계속 우리는 교육 과정이 아닙니다. 교육 과정이 아닙니다를 연수 첫날부터 얘기를 해요. 뭐냐면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프레임워크 속에 각 나라의 국가 교육 과정을 넣게 돼 있어요. 아이비는 초중고 통틀어서 정해진 교과서가 없습니다. 네. 그 말은 각 나라의 국정검인중 교과서를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 교과서가 전 세계적으로 다 달라요. 그냥 자기네 나라 거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가 다르냐? 컨텐츠는 그냥 그 나라 걸 쓰되 그런데 평가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평가. 예를 들어서 경기외고가 이제 2010년부터 영어판으로 아이비를 계속 지금까지 한 반만 운영을 해와서 유학반, 네. 국제반인데 근데 거기에서 다 전 과목을 영어로 하는데 국어만 한국어로 했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1학
1학기 기말고사 직전 수업을 참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험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싶다. 도대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굉장히 예민한, 초예민한 내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소설 광장과 홍길동전에서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게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광장과 홍길동전은 우리 작품이에요. 네. 근데 우리 작품에서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의견을 계속 수합을 해야지만 내 점수가 높아지는 그런 평가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역사 같은 경우도 네. 역사가 우리나라의 정체성,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게 국어랑 역사잖아요. 네. 근데 국어도 전부 다 우리나라 작품을 가지고 하고 역사도 한국전쟁 발발의 외세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2시간 동안 써봐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기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관점에 대해서 써봐라. 이런 거는 이 전쟁, 근데 2가지 이상의 전쟁을 들고 써봐라. 이러면 우리는 임진왜란 한국 전쟁 가지고 쓸 수 있고 똑같은 시험 문제를 유럽 애들은 장미 전쟁, 백년 전쟁 가지고 쓰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른 방식의 자기 나라 소재를 가지고 쓰면 되는데 특정 지역의 역사적 사건은요. 유럽 시험 문제, 아프리카 시험 문제, 아시아 시험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 시험 문제를 동아시아 쪽 시험 문제를 보면 돼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의 역사는 사실상 동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랑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네. 국사와 세계사를 넘나들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시험 문제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외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거는 원래 외국에서 왔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이제 뭐 네. 태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로 치면은 근대 교육 학교 시스템이라는 것도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치면 고구마, 감자, 고추도 다 이렇게 중간에 들어온 거고 그래서 어디까지를 외제라고 볼 것인지는 사실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뭐 훌륭하게 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 교육과정 뭐 이런 거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는 약간 시험 범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단 이때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른다라는 그런 그 문구가 초중등교육법 행정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이후로 2010년부터 경기외고가 영어판으로 IB를 했는데도 국내 학력을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IB는 전부 다 시도교육청이 인증을 한 승인을 한 과목으로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생기부에 IB 국어, IB 화학, IB 수학 이렇게 찍히게 되어 있어서 네.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잘 스며들게 되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IB가 이제 외국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비용까지 많이 지불해가면서 외세에 의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일단 IBO 본부 자체가 수익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ETS 같은 미국의 ETS 뭐 토플 때문에 뭐 돈 벌잖아요. 네. 그런 영리 기구가 아니라 비영리 국제 기구라서 수익이 축적이 되면 세계 감사를 받기 때문에 네.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약간 성격을 유네스코나 OECD나 네. 이런 성격을 더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IB가 원래 처음에 영어부로 스페인어로 운영이 되다가 2002년도에 독일어로 처음 번역이 네. 됐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일본어로 처음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중국어권과 아랍어권이 발끈했대요. 왜냐하면 네. 더 인구가 많은데 훨씬. 그런데 안 됐거든요, 아직.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IB는 정말 한국어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거나 한국어화가 2019년에 계약이 돼서 이제 제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이 동시에 사인을 해서 이제 한국어화가 진행이 됐는데 초창기에 비용은 제일 많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전 모든 시스템을 한국어화하는 것. 그리고 한국어로 연수를 할 수 있는 연수 강사를 양성하는 것. 이런 강사도 것들, 이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거는 거의 초기 비용이에요. 네. 일단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누군가 한국어화를 해놓으면 한반도가 다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수 비용인데 네. 우리나라 교원 연수는 사실상 연수 비용이 많이 책정이 기존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그 연수들을 이제 IB 연수로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는 매 학교가 1년에 IB 애뉴얼 피라는 거를 내는데 네. 그 애뉴얼 피는 IB 학교가 되면 IB 전 세계 교사들하고 이제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전 세계의 교사들이 어떤 시험 문제를 내고 어떤 과제를 하는지를 같이 공유하고 그런 자료 사용료의 개념으로 IB 그 애뉴얼 피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로열티의 개념이 전혀 아니고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IB 회비를 내는 학교에서 어쨌건 그게 이제 1년에 1,000만 원 내외, 뭐 네. 10,000불 내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용을 내면서 교사들이 그건 학교 당이기 때문에 학교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들이 IB의 전문성을 축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이제 IB를 안 하게 돼도 그리고 그 돈을 하나도 안 내게 돼도 교사 몸에 쌓인 그 전문성은 어디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교사들의 역량이 커지는 거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다 학생들에게 갈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막 외세 종속 뭐 돈이 많이 드는 이런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역량을 기를 것이고 무엇이 남는지 네.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면은 논란이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내 수업에 들어오면 나를 비상한 질문을 해라, 반대 질문을 해라.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네네네. 자, 논술형 대입 시험. 네.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IB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이거는 약간 귀족형이다. 네. 엘리트 지상주의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네.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2017년에 처음에 그 IB를 공교육에 도입해보자라는 책을 썼을 당시에 우리나라에 IB 학교가 12개 학교 있었습니다. 12개. 근데 경기외고 한 반은 유학반이라서 네. 실제로 좀 거긴 좀 학비도 좀 비싸고 외고니까 또 그러고 이제 나머지 11개 학교는 수천만 원씩 학비를 내는 그런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였어요. 그런데 아시아권은 전부 다 언어 장벽 때문에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를 영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전부 학부모, 학생에게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귀족 교육의 이미지가 있을 수밖에 네.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영어라는 언어가 모국어인 미국의 경우는 거의 2,000개 넘는 학교들이 있는데 IB 학교들이 있는데 그중 90% 이상이 공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카고에서 이제 람 임마누엘이라는 시장이 네. 어떤 연구를 살펴봤는데 보니까 IB를 하기 전에는 일반 학생과 저소득층의 그 격차가 대입 실적 격차가 20% 포인트가 차이가 났는데 네. IB를 했더니 일반 애들도 올라가는데 IB를 한 애들이 더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 격차가 3% 포인트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 격차가 3%포인트로 줄어드니까 이거 격차 해소 전략으로 네. 너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그 시카고의 당시 람 임마누엘 시작은 시카고의 저소득층 공립학교에 정책적으로 IB를 도입합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IB가 귀족 교육이라는 것이 아닌 사례들이 이제 이미 전 세계에 여러 군데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도입하려는 IB는 공립학교의 무상으로 한국어화해서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존의 국제학교에서 영어로 하던 그런 IB가 아닌, 왜냐면 IB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하는 힘은 모국어로 생각할 때 가장 깊이 있는 맞아요. 생각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영어, 물론 영어에도 잘할 수 네. 있게끔 영어 교과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영어 이외에 다른 모든 교과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는 모국어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교육에서 공립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귀족 교육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네, 이제는. 말이 안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닙니다. 엘리트 교육이라는 것도 이제 네. 이게 그 지금까지의 뭐 경기외고나 아니면 국제학교들도 다 선발을 했어요. 네. 그 선발 집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엘리트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보면 허걱하잖아요. 그렇죠.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상위권은 할 수 있을지언정 중하위권은 어떻게 과연 하나라는 해낼 수 예. 있을까? 그렇지만 성적이 낮다고 내 생각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내 생각이라는 걸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이비 학교에 오면 공교육에서 못했던 애가 드라마틱하게 잘한다 이게 아니고 다만 잘함의 종류가 다르고 못함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네. 우리 공교육에서도 100점이 있고 50점짜리가 있겠죠. 근데 아이비도 100점짜리가 있고 50점짜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공교육에서 50점은 교과서의 생각, 저자의 생각, 교사의 생각 50점인 거고요. 네. 아이비에서는 내 생각 5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50점으로 나와도 얘 50점이 물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논리를 더 정연하게 하면은 완성도 있게 하면 100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설령 50점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공교육에서 기존 남의 생각 50점보다 내 생각 50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렇죠.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엘리트 교육이다 귀족 교육이다 이렇게 가르는 것이 저는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는 일이지 격차를 줄이려면 뭔가 엘리트 교육, 귀족 교육이라는 건 뭔가 좋은 우수한 교육이라는 게 반영이 돼 있는데 격차를 줄이려면 그 우수한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 더 만약에 이게 럭셔리다. 공교육을 럭셔리하게 하는 것이 네. 격차를 줄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제 교육 평가 시스템은 전체의 피라미드를 쌓아서 그 1%로 가는 정말 전력 질주를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한다. 네. 그래서 이제는 1인 1피라미드를 만들 네. 때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아이비 교육이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근데 우리 학부형들은 이제 우리도 처음인지라 우리도 못하는 걸 우리 애가 할 수 있을까? 의문점. 그러면 뭔가 도움이 돼야 돼. 어머 사교육을 이게 특화된 사교육이 뭐가 있을까? 네. 사교육이 혹시나 폭발하지 않을까, 또 그렇죠. 다른 사교육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얼마나 사교육에 대해서 민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도입이 된 게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제주교육과 대구교육청이 사인을 네. 했는데요. 그 즈음에 그 전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아주 밀도 있는 토론회를 쉬는 시간 없이 4시간씩 3회 했습니다. 꼬박 12시간을 와. 했는데 정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토론을 그렇게 빡세게 했는데 그 네. 토론을 다 하고 연구를 별도로 연구진을 꾸려서 연구를 하고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내놓은 결론이 아이비를 시범 도입하는 걸로 사교육이 지금보다 폭발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전체를 한국 교육 전체 패러다임을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만약에 KB를 같이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보다 더 사교육이 폭발할 것 같지 않다. 다만 KB를 가지 않고 아이비를 자사고 특목고 위주로 그렇게 도입이 되게 되면 그 자사고 특목고 입학하는 사교육은 폭발할 것 같다. 그러니 빨리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KB에 착수를 해라. 이런 결론을 낸 적이 오히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 네, 근데 그런 결론을 내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이게 시험 문제 자체가 굉장히 수업 밀착형이고 교사마다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을 가르친다 그러면 지금은 일반서부터 끝반까지가 모두 동일한 시험 문제를 내야만 하고 그렇죠. 동일한 교과서로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평가권과 수업권을 굉장히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1, 2, 3반 선생님은 뭐 조선왕조실록으로 임진왜란을 가르칠 수 있고 4, 5, 6반 선생님은 징비록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7, 8, 9반 선생님은 난중일기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주변에 보통 사교육은 원래 수능반보다 내신반이 압도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내신반은 12년이고 수능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사교육의 제일 이게 포션이 큰 게 이제 내신반인데 보통 대부분 보면은 그 학교 주변에 A 중학교 내신반, B 고등학교 내신반 이런 게 있어요. 전문 특화가 돼 있죠. 네, 근데 어느
수업의 장단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이게 광범위하네요. 예, 그리고 약간 규모의 경제성이 안 나와요. 네. 문제집 시장이라는 거가 왜냐면 문제풀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문제집 시장이 어떻게 되면 이게 보편화된다면 고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금방 이주 집중 속성반 내신 집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잠깐 막 속성으로 한다고 해서 나올 수 사고력이 있는 길러질 게 수 있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의 근절책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이 변종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더라도 책 읽고 토론하고 생각을 꺼내는 쪽으로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사교육이라는 게 영어로 학계에서는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섀도우 에듀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림자 교육이에요. 근데 그림자는 본체가 있잖아요. 근데 본체가 잘 집어넣는 교육을 하면 할수록 고득점이 나오는 그런 구조면 사교육인 그림자에서도 더 잘 집어넣는 교육을 하고요. 네. 본체인 공교육에서 생각을 꺼내는 것 쪽으로 평가가 바뀌면 사교육에서는 이제 더 잘 생각을 꺼내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교육은 잠깐 집중, 속성, 쪽집게, 과외 이게 안 돼요. 네. 그냥 길게 보고 책 읽고 토론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네. 그냥 약간 이런 보약 같은 그런 교육은 사교육이 이렇게 지금 현재보다 또 폭발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교육은 시간을 더 많이 쓰고 돈을 더 많이 쓸수록 성적이 더 높다라는 정적 상관관계가 보도가 많이 돼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제주국제학교나 이제 상하이의 아이비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사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사교육을 덜하고 하위권으로 갈수록 사교육을 학습 결손 보완의 차원에서 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비례. 그러니까 사교육의 기능이 네. 이제 고득점으로 더 가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개념을 벡터, 뭐 적분, 뭐 2차 방정식 그걸 잘 모르겠다. 네. 그러면 그거는 인강 듣는 게 빠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비는 그런 개념을 숙지하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일단 숙지를 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내 관심사로 탐구 보고서를 만들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교육의 지형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23 교육개혁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으로 아이비 도입을 놓고 야기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한국형 아이비 도입이 과연 가능할지,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더 중점적으로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